네, 앞전 시간에 이제 정과정 환경평가 관련된 이제 스탠다드가 1997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4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스텝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골 앤 스코프, 이제 목표 및 범위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벤토리, 분석, 세 번째는 임팩트, 영향성 평가, 그리고 마지막은 해석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의 단계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요거의 다른 버전이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골앤스컵을 보면 이 LCA를 할 때 그 골앤스콥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LCA 하는 방법, 뭐 모델 중에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크레들 투 그레이브, 크레들 투 뭐 크레들, 게이트 투 게이트 이런 것부터가 이제 범위 설정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되고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 이 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LCA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한도 끝이 없거든요. 파면 더더욱 뭐 시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제 어려운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그 목표와 이 딱 스코프를 잘 정해줘야지 그래야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또 공신력 있는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골 앤 스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골 앤 스콥을 결정을 할 때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펑셔널 유닛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펑셔널 유닛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로 따지면은 뭐 1메가줄을 연료를 사용을 할 때 뭐 나오는 CO2량 아니면 뭐 우리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 병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뭐 폐기할 때 나오는 뭐 그 환경량 이런 게 펑셔널 유닛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제 연필을 비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필을 비교하는데 근데 제조사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연필 하나당 뭔가 그 CO2량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어떤 제조사의 연필은 크고 두꺼울 수가 있고요. 어떤 제조사의 연필은 작고 가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하나당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비교군이 그,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품의 기능적인 어떤 단위에 따른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펑셔널 유닛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비교할 때 예를 들면 1mm 그 두께로 5kg를 이렇게 끄었을 때에 그게 이제 단위 유닛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CO2량은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은 어떤 그 제품을 비교하든 딱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mm에서 5kg만큼 끌 수 있는 그, 그 연필을 만들 때 나오는 CO2.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더 친환경적인지를 평가하는데 아주 네, 유의미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뭐 페트병이나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할 때 그냥 세탁기 한 대, 뭐 배터리 하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정하는 거죠. 뭐 500ml 음료수 한 병, 뭐 1kg의 세탁물을 1회 세탁, 뭐 단열재면 뭐 1m 면적당 얼마, 뭐 배터리면 뭐 1kW 전력 뭐 1회 저장 방출 이런 식으로 딱 단위 기능을 정해놓고 이제 평가를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하다. 네, 이거 여러 번, 네, 오늘 워낙 중요한 거라서 네,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선박 연료유의 펑셔널 유닛은 어떻게 돼야 될까? 사실 이게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IMO LCA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그렇고, 퓨류 마리타임을 만들 때도 그렇고, 왜냐면 연료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가 디젤을 쓸 때랑 뭐 그 수소를 쓸 때 어떤 게 친환경적인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딱 이제
번뜩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그냥 1kg 쓸 때 나오는 뭐 이미션을 비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요 그림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 선박 연료들 리스트고요. 그리고 1kg당 나오는 이제 CO2 이퀴벌런트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냥 residual FO가 많고 뭐 LNG 뭐 CNG가 이렇게 되게 작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료마다 1kg당 가지고 있는 열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메인 엔진에 뭐 1메가와트 출력을 내기 위해서 디젤은 뭐 1kg이 필요하면 뭐 암모니아는 2kg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킬로그램을 유닛으로 사용을 하면 이 뭐죠? 결과가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메가줄로 나누죠. 메가줄로 나누는 경우에는 열량이 그 기본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1메가줄이라고 하는 열량을 소모할 때 연료들은 얼마만큼 CO2를 발생을 하느냐 하면 훨씬 더 균일하게 이렇게 딱 분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뭐죠? 비교의 어떤 그 딜레마를 이제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절차는 복잡해졌죠. 우리가 벙커 받으면 그걸 이제 킬로그램에서 메가줄로 환산을 하고 그걸 또 이제 LCA에 넣어야 되니까 한 스텝이 그 유닛 컨버전이라고 하는 스텝이 추가가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공정하게 네,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그 주시죠.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메가줄로 환산을 한다 하더라도 CNG를 태울 수 있는 엔진과 그냥 기존의 그 석유나 뭐 이런 디젤 엔진을 디젤 오일을 태울 수 있는 엔진이 다를 거고 동일하게 어떤 만주를 기준으로 만 뭐 메가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 해당 연료 엔진에서 해당 연료를 태우면 효율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메가줄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연도에서 태우면 효율이 60%밖에 안 60% 나오고 어디는 뭐 30% 나오고 이런 어쨌거나 그 결과 출력으로 나오는 값들은 다 어쨌거나 그런 일정할 수가 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질량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것도 분명 그 논쟁거리의 하나의 그 이슈였거든요. 어차피 효율이 다른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수소 1kg이 가지고 있는 뭐 열량하고, 뭐 LNG나 디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몇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효율은 몇 퍼센트에서 뭐 크게 봐야만 10% 내외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그 데비에이션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떤 연료냐에 따라서 100%, 200%, 300%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이 메가줄로 하는 경우에는 뭐 10% 많아봐야 뭐 20%이 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낫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료는 그렇다 치고 또 뭐 다른 형태로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퓨리우 마리타임이나 뭐 저기 IMO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대한 LCA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연료가 그 선박의 그 전생의 주기에 뭐한 거의 90, 뭐 8, 7, 8%의 환경 영향성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배를 타보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루 뭐 배가 그 소모하는 연료량이 만 100톤에서 한 200톤까지 가잖아요. 그걸 한 30년 정도 쓰게 되면 뭐 생산할 그 뭐 배 만들 때 나오는 이미션이나 뭐 폐선할 때 나오는 이미션은 이미션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IMO랑 뭐 퓨리 마리타임은 연료만 보자. 그래서 이제 연료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펑셔널 유닛을
화물 톤이나 뭐 톤 킬로그램, 킬로미터, 뭐 TU 이런 식으로도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런 것들은 우리 EEDI나 EOI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유닛을 뭐 톤, 킬로그램, 킬로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EO의 값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제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 어떤 호선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LC에서. 네, 뭐 이것도 뭐 예, 다양한 옵션들이 제시될 수 있다. 미래에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요거 계속 이제 그 제가 목표와 범위 정의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뭐 제가 이게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릴 거라서 한번 그냥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너무 중요한 단계다. 왜 골과 스콥이 여기서 잘그 정의가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약간 텍스트로 그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셔널 유닛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메가줄당 나오는 온실가스 양 이렇게 네, 딱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각각의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공정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그 공정에 대한 그, 그 뭐죠? 그 환경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 평가를 하려면 그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그 재료와 뭐 등등의 인풋과 아웃풋 값들이 명확하게 그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공정 가운데 인풋이 어떤 거고, 그 종류가 뭐고, 양이 어떻게 되고, 또 뭐지, 재료에 대한 데이터는 또 어디서 왔고, 또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하는 거. 그런 작업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을 하게 되면 뭐 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CO2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각종 뭐 배출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측하고 뭐 평가하는 게 이제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공정별로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하는 작업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인 고렌스콥이 요런 이제 양동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라면 두 번째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채우는 작업, 그 정량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입출력에 사용되는 게 원재료랑 뭐 자원, 뭐 에너지들, 그 물, 그다음에 뭐 그리고 또 이제 배출물들은 대기 배출물, 토양 배출물, 뭐 수질 배출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량화가 되는 작업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제 세미나 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뭐 선박 연료에 대해서 LC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채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 공정, 그 다음에 뭐 운송, 그 다음에 배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폐기되거나 이렇게 뭐 대기 중으로 뭐 메탄 슬립처럼 빠져나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눈다면 각각의 단계마다 소모되는 에너지와 재원들이 있고 나오는 이미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각 정량화하고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작업이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그럼 이 인벤토리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팩토리라서 모든 공정을 뭐 계측하고 이렇게 디텍션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LCA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용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뭐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비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비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으로 되게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빌려서 쓰면은 쉽게 모델링이 가능해서 그 유저 프렌들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픈 LCA라고 해서 그런 이제 약간 무료로 LCA를 할 수 있는 이런 뭐죠? 그 UI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불러와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급 업체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냥 뭐 대표적인 뭐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 중에 이제 어떤 거는 유료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무료도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도 그 LCA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그 이제 LCI 데이터베이스 딱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해외 LCI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면 여기에 요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검색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디젤 합니다. 디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여기 이제 개발 기관이 어딘지도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궁금해하는 바이오 디젤 한번 볼까요? 바이오 디젤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바이오 디젤에 대한 공정 흐름, 이게 상세한 건 없네요. 잠깐만요. 요거는 아직 이게 자료가 딱 되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나오다 만 것도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를 바이오 디젤 요거를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요 바이오 디젤 공정 이게 자기들이 한 뭐죠 이제 LCA 범위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요거 누르잖아요. 그다음에 요 보고서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엑셀 시트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엑셀 시트를 보면 뭐가 있느냐?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인벤토리예요. 인풋 아웃풋. 이 아까 저기 디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인풋들 리스트 인풋들하고 양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웃풋들 이미션들 뭐 워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죠. 유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인풋이랑 아웃풋이 한 3, 400개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 3, 400개짜리가 있지만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한 10개, 20개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그 온실가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해당되는 것들만 찾아서 우리가 추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국내 데이터베이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LCA 뭐죠? 우리 아까 뭐였죠? 탄소 발자국 있잖아요. 이게 결국 탄소 발자국 인증 받으려고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보면 요게 이제 자기들이 LCA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뭐 어떻게 했고 자기들 내용 뭐 기능 단위 설치 요게 아까 펑셔널 유닛이었죠. 기능 단위는 뭐 바이오 디젤 1kg 뭐 생산으로 한다. 했고 그랬을 때 뭐 투입물은 요거를 요게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죠. 요거 세 개를 중점적으로 했고 뭐 산출물은 이게 이제 아웃풋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했다. 요게 이제 바이오 디젤 혼주레드 퍼센트 100% 바이오 디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거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적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코프 어떤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인풋들, 아웃풋들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 그다음 데이터 수집은 어떤 걸로 했는지, 이런 것도 적고, 어느 데이터 어디서 가져왔는지 적고, 그리고 계산은 뭐 IPCC 그 계산식 적용해서 임팩트 어세스먼트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별점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결과물은 안 나와 있지만 제출을 하고 이제 인증을 받는 거죠. 요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드러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 ISO 스탠다드의 꼴앤스코, 인벤토리 어널리시스, 임팩 어세스먼트,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다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딱 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국내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지? 네,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해외 LCI 데이터베이스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요런 국가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무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유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별로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또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픈 LCA를 쓰면 뭐 요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매해서 이제 탑재시켜서 우리가 그 LCA 평가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인풋이나 아웃풋들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저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를 하고 나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그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의미 있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임팩트 어세스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크게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지구온난화 지수, 그다음에 뭐 산성화 지수, 부영양화 지수 이런 것처럼 영향 범주 안에 그 결과값들을 이렇게 합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임팩트들, 종류들,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다음에 산성화 지수, 뭐 부영양화 지수, 이게 다양한 그 배출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요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 할 때 사용되는 그 카테고리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 지수는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건 오존 관련된 거, 산성화 지수, 이 부영양화 지수인데 요거는 그냥 이 뭐죠? 담수, 요거 뭐죠? 요거는 뭐 그 다른데 그다음에 요것도 뭐 오존과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펑셔널 유닛이 요렇게 이제 딱 네, 되어 있죠. 킬로그램은 이게 뭐 연료 킬로그램당 CO2가 나오는 거. 이게 요거는 그 뭐죠? 뭐 사용하는 뭐의 킬로그램당 이 그 CHF 이게 그 저기 뭐죠? 그거잖아요. 냉매가스잖아요. 그거. 요거는 뭐 이거는 H 뭐 P 그 포스페이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단위 그 뭐죠? 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CO2가 1kg이 나오면 그 지구 온난화 지수가 1 그 킬로그램 이퀴벌런트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CO2를 기준값으로 뭐 메탄은 보통 이제 30배, 그다음에 뭐 N2O는 뭐 몇백 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대적인 값들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뭐 토양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네,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사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죠. 우리는 그 지구온난화 지수만 유독 관심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다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인벤토리 어나리시스를 한 거를 이런 식으로 온난화 지수 형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서머라이징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서머라이징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그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CML 2001, 뭐 레시피, 그 ILCD, 뭐 EF, 뭐 트레이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이제 개발한 국가나 기관들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CML을 가장 많이 쓰는데 요거는 그 레이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요런 그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실 뭐죠? 이 배출물에 대한 온실가스 값이 조금 다르거든요. 평가값이. CO2가 다 이제 기준값인 거는 동일해요. 근데 TML 모델을 쓰면 CH4 1kg은 CO2의 23배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레시피를 쓰면 28배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LCD 하면 25배. 이게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CML을 쓰면 N2O 같은 경우에는 296배로 이렇게 되는데 또 레시피는 265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값이 달라요. 그래서
뭘 사용하는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어디에 인증을 받을 건지에 따라서 그 사용을 하면 되지만 약간의 결과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 이제 해석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뭐 평균값을 쓴다. 그리고 평균값과 뭐 양끝값을 모두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주요 사용 분야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 유럽에서는 이제 CML이나 이게 이거 ILCD 이런 것들 유럽 프로젝트 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레이시 이런 미국 산업 관련된 거에 이제 좀 국한이 돼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팩터 값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미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임팩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팩터만 곱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걔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임팩트 뭐죠 인디케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글로벌 워밍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단위가 CO2 이퀴블런트 이런 식으로 바뀌죠. 맞죠? 유닛을 바꿨잖아요. 그죠? CO2를 1로 했을 때 뭐 CO는 3이고 CH4는 25다. 그러면은 요 배출물들이 다 CO2 이퀴블런트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임팩트 어세스먼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CO2 양이 나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CO2 이퀴밸런트 양이 나오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이퀴밸런트라고 하고 이 이퀴밸런트 양에는 뭐 그 CO나 그 뭐 NH 뭐 CH4, N2O 이런 것들이 다 CO2로 변환이 돼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CO2 이퀴밸런트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게 예시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1kg의 메탄은 25kg의 CO2 이퀴블런트다. 1kg의 니트러스 옥사이드는 야산화질소는 298kg의 CO2 이퀴블런트다. 그러니까 유닛이 동일해졌으니까 이렇게 합산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유닛을 바꾸니까 이제 합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게 임팩트 어세스먼트의 목적이자 중요한 유의미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의견을 제안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작업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그 환경 팩터가 높아요. 그러면은 왜 높은지, 어디가 높은지, 어떻게 이걸 미티게이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토론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업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정을 바꾸거나 뭐 재료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이터레이션이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활동들로 임프루브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LCA를 하고 그랬을 때 최적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게 이 작업이다. 그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인터프리테이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애가 어떤 보다 높더라, 어디가 높더라, 왜 높더라 이런 것들을 이런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해서 이제 과시적으로 어떤 애가 어떤 애보다 얼마나 높네, 왜 높네, 어디에서 높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러면 얘를 낮춰야 되겠네. 그러면 얘 어떻게 낮춰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작업이 인터프리테이션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담인데요. 뭐 LCA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연료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서 뭐 생산하고 유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본선의 선원들의 입장이나 해운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벙커 딜리버리 노트에 있는 그 LCA 뭐죠 인텐시티 값을
그냥 믿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또 그거를 실제로 LCA를 평가를 하는, 연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공정하게 공신력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ISO 스탠다드 중에 뭐 마리타임 연료에 대한 뭔가 특별 뭐 또 뭐 지침이나 뭐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면 훨씬 더 네, 뭐 저희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 중에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의 그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를 할 때 뭐 1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2차 데이터, 뭐 3차 데이터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차 데이터가 뭐냐면 직접 계측한 데이터예요. 내가 실제로 뭐 그걸 생산해서 뭔가 그 값을 내가 그 손으로 이제 취득한 데이터가 1차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 거죠.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그 1차 데이터로부터 이제 빌려온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3차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그 논문이나 뭐 어떤 데 이제 인용된 거. 그러니까 이 실제로 누군가가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뭔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3차 데이터.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그, 뭐죠, 뭐, 어썸션을 한다든지, 뭐, 추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 값을 받아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3차 데이터, 아니면 또 4차 데이터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점점점 이제 데이터가 프라이머리에 가까울수록 뭐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그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